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엄마의 신장 기증 동의서. 이 두 모녀에게는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유산, 신장 기증 동의서, 두 모녀의 기구한 사연을 시작합니다. 어미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결코 위로 거슬러 오르는 법이 없다고들 합니다. 자식의 마른 등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행여 찬밥이라도 먹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어미의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 믿었고 제 희생이 곧 딸의 행복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궁금해집니다. 그 끝없는 내리사랑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토록 시리고 공허한 절망이었을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의 냉기가 제 뼈마디를 먼저 깨웠습니다. 약이라도 챙겨 먹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몸뚱이가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머리맡을 더듬어 찾아낸 진통제 2알을 입에 털어넣고 찬물 한 모금으로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약효가 퍼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곰팡이가 점점이 피어난 천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저 얼룩들은 마치 제 가슴 속에 맺힌 시커먼 응어리들의 지도 같습니다. 지난밤 꿈에는 딸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아주 어릴 적 시장 바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흐르던 그날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나무를 팔다 말고 뛰어가 흙투성이가 된 딸아이를 업고 동네 의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제 등 뒤에서 딸은 엄마 아파, 아파하며 녹놓아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저미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로 딸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고통은 대신 짊어질 수 있어도 자식이 어미에게 주는 고통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제게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도 딸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번화가의 시끄러운 국밥집,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너머로 딸의 얼굴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성공한 친구들은 해외여행이다, 명품이다 자랑하는데 나는 아직도 월세 걱정하는 내가 너무 초라해. 엄마, 나도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 딱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엄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밥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어느 어미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앞에 놓인 깍두기 하나를 딸의 밥 위에 올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지연이는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라며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빼곡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하나, 성공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나도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엄마, 기억나? 어릴 때 내가 저 구두 사달라고 졸랐을 때 돈 없어서 그냥 돌아섰잖아. 나 그때 결심했어. 다시는 돈 때문에 서러운 일 안 당하겠다고. 엄마처럼 그렇게는 안 살겠다고. 엄마처럼은 안 살겠다는 말. 그 말이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딸에게는 결코 단고 싶지 않은 실패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가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 평생을 바쳐 모은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르신, 이거 해지하시면 손해가 크신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주 괜찮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제 딸의 인생이 걸려 있는데 그렇게 제 인생과 맞바꾼 돈을 딸의 통장으로 붙여주던 날, 저는 이제야 어미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 같아 후련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약기운이 온몸에 퍼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채비를 합니다. 낡고해진 몸빼바지로 갈아입고 새벽 거리로 나섭니다. 제 동반자인 낡은 유모차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쓸쓸한 소리를 냅니다. 부자 동네 아파트 단지는 이른 새벽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집들이 많습니다. 저 집들 중 한 곳에 내 딸 지연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합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좋은 잠옷을 입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 어미는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남이 버린 쓰레기를 뒤져도 그걸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서 저는 허리를 숙여 쓸 만한 박스와 고철들을 골라냅니다. 누군가의 풍요가 버려진 자리에 저의 생존이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한참을 일하다 보면 경비 아저씨가 혀를 차며 가가와 한마디씩 던집니다. 할머니, 냄새나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해요. 주민들 불편해하잖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부끄러움은 이제 사치입니다. 오직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유모차가 제 키보다 높이 쌓이면 저는 동네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고물상 주인 박영감은 오늘도 저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씁니다. 아이고, 순자 할머니 오셨네. 오늘은 또 얼마나 주워왔어? 자식은 강남에 빌딩 샀다는 소문이 있던데 할머니는 왜 팔자 좋게 이러고 살아? 쯧쯧, 버림받았구만. 버림받았어. 박영감의 비아냥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도 저울 눈금을 속여 제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 허리와 자존심을 맞바꿔 손에 쥔 돈은 고작 6,000원 남짓. 이 돈으로 약을 사고 끼니를 때우고 얼마 남지 않은 월세를 모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통에서 김밥을 파는 동갑내기 옥자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웁니다. 순자씨, 어디 갔다? 이제 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자, 이거라도 하나 먹고 해. 옥자 할머니는 팔다 남은 김밥 꼬투리를 제 손에 쥐어줍니다. 이웃의 온정에 저는 그만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꼬깃꼬깃한 지폐를 펴서 세어봅니다. 6,300원. 이 돈을 벌기 위해 저는 오늘 100번도 더 허리를 굽혔습니다. 문득 3년 전 딸에게 붙여주었던 그 거액의 돈이 떠오릅니다. 그 돈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홀린 듯 먼지 쌓인 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이미 끊긴 지 오래인 전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저 너머를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내 딸 거기 있니? 대답 없는 수화기 너머로 제 절규와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준 것이 죄가 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부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미의 사랑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버려지고 잊히는 것인가요? 제 인생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죽음과도 같은 정막,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그 정막은 제 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 주위를 맴돌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혼자다. 너는 버려졌다. 너는 잊혔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두 귀를 틀어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만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썩은 나무를 좀먹는 버섯처럼 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식은땀에 젖어 축축해진 이불 속에서 저는 밤새도록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언제나 젊고 건강한 엄마였습니다. 어린 지연이의 손을 잡고 가을 소풍을 가기도 했고 서툰 솜씨로 딸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꿈속의 지연이는 언제나 엄마가 최고야 라며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 그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이던가요.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딸의 작은 몸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가고 저를 올려다보는 딸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가난해? 엄마의 가난이 나를 병들게 하는 거야.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목욕을 한 듯 축축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은 더욱더 약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마저 저를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데 오직 저 혼자만 이 차갑고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썩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갈 기력도 없어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제게 주어진 마지막 형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의식이 희미해져 갈 무렵 낡은 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저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은 집주인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행여나 제 머릿속에 부질없는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기다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계십니까? 순자 어르신, 저 아랫집 최가입니다. 동네 서예 학원을 운영하는 최 선생이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에 대답할 기운도 없이 그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눈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최 선생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이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다급하게 다가와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온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최 선생과 저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지금처럼 점잖은 서예가가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30살의 청년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젊은 최민주는 차비 한 푼 없이 서울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며칠을 굶주리자 자존심도 희망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강 다리 위에서 검고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돌아보니 시장에서 막 장사를 파하고 돌아가는 듯한 한 아주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의 박순자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하는 게야? 죽을 용기는 있고 살 용기는 없는 게냐? 그녀의 호통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등을 억지로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따라와. 죽기 전에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줄 테니. 그녀는 그를 자신의 작은 단칸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 딸 지연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말 없이 부엌으로 가 자신과 딸이 먹으려던 저녁밥을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뿐인 아랫목을 그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어린 딸을 껴안은 채 윗목의 찬 기운을 고스란히 받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에게 그녀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일세. 이걸로 차표 끊고 밥도 사 먹고 가서 다시 시작하게. 자네는 아직 젊지 않은가. 그는 차마 그 돈을 받을 수 없어 손을 내저었지만 그녀는 그의 주머니에 돈을 억지로 쑤셔 넣으며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이라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이 은혜를 평생에 걸쳐 갚겠다고. 그리고 현재 최 선생은 밖으로 뛰어나가 약과 따뜻한 전복죽을 사왔습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아픈 딸을 돌보듯 정성스럽게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의 지극한 정성에 며칠간 닫혀있던 제 입이 열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제 어리석은 인생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버린 제 사랑을, 그리고 저를 덮쳐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최 선생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이런 부탁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염치 없지만 제발, 제발 우리 지연이 목소리 한 번만, 이 어미가 죽기 전에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것은 애원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최 선생은 제 앙상한 손을 자신의 두툼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따님을요. 그리고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을 제가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진 빚을 이제야 갚게 해주십시오. 그의 약속에 저는 희미하게 꺼져가던 제 생명의 불씨가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선생이 돌아간 후 제 방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시간이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었다면 이제는 사막의 나그네처럼 신기루 같은 희망을 향해 더디게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낡은 문을 한 번씩 닦았습니다. 행여나 딸이 찾아왔을 때 더러운 문 때문에 발길을 돌릴까 봐서였습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옷가지를 개고 또 개어 방구석을 치웠습니다. 곰팡내 나는 방에 100원짜리 방향제라도 하나 사다 놓을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을 먹고 자랐지만 동시에 불안이라는 독초도 함께 키워냈습니다. 혹시 최 선생이 우리 딸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아니, 찾았는데 우리 지연이가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저는 달아빠진 옛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청춘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고등학교 입학금 15만 원, 지연이 수학 여행비 5만 원, 지연이 과외비 20만 원.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제 무릎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남의 집 마루를 기어다니며 닦았습니다. 정작 저는 달아빠진 고무장갑 하나를 기워가며 살았습니다. 문득 억울한 마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이 어미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알까?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자식은 그런 것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것이 어미에게는 더 큰 효도일 수 있으니까요. 어미의 희생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또다시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며칠이 흘렀습니다. 최민주는 며칠째 서예 학원의 문을 닫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박순자 어르신에 대한 걱정과 그녀의 딸을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먼저 어르신이 살던 옛 동네를 수소문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세월은 한 동네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재개발로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이들은 김지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수십 년 전 얼어 죽기 직전에 자신을 살려준 그 생명의 빚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김지연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했다. 그는 어르신에게 들었던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했다. 미용, 화장품, 사업. 몇 시간을 검색에 매달렸을까. 마침내 그의 눈에 작은 인터넷 기사 하나가 들어왔다. K뷰티의 신성, 주지엔 코스메틱 김지연 대표, 해외 투자 유치 성공. 기사에 첨부된 사진 속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오똑한 콧날, 박순자 어르신의 젊은 시절을 꼭 빼닮은 그녀의 딸 김지연이 틀림없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르신의 걱정과는 달리 그녀는 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주소를 확인했다. 강남구 테헤랄로. 대한민국의 성공과 욕망이 집결된 그곳이었다. 그는 다음 날
직접 그 주소로 찾아갔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쩌면 어르신이 뭔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업이 너무 바빠 정말 정신이 없어 연락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는 애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강남역에 내려 하늘을 찌르듯 솟은 빌딩들 사이에 섰을 때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지엔 코스메틱이라는 황금색 명패가 붙은 통유리 건물. 그 안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가 사는 동네의 사람들과는 인종부터 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는 건물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다.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멎었고 운전기사가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기사 속 사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의 김지연이었다. 그녀는 최신 유행의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를 하며 교만한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최민준의 머릿속에 박순자 어르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폐지를 줍기 위해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지던 앙상한 손, 곰팡내 나는 차가운 방,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던 처연한 눈빛. 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유기였다. 그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차갑게 몸을 돌렸다. 그의 발걸음은 어르신이 계신 그 작은 반지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 잔혹한 진실을 전해야 할까? 그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 선생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작은 종이 뭉치 몇 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까막눈으로 살았지만 제 딸의 이름, 석, 자와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지엔 코스메틱 대표 김지연. 대표, 사장님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사진 속의 딸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부시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성공했구나. 내 딸이 이 어미의 고생을 알아주고 마침내 성공했구나. 저는 기쁨에 겨워 최 선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됐군요. 우리 지연이가. 아이고, 최 선생,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최 선생은 제 손을 마주 잡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직접 보고 온 딸의 화려한 세상에 대해서, 강남의 거대한 빌딩과 번쩍이는 차와 값비싼 옷에 대해서.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심장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딸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망해서 연락을 못한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화면이 겹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시린 손을 불어가며 더러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제 딸이 따뜻한 차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곰팡내 나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식은 밥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제 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주었던 피 같은 돈. 그 돈은 딸의 사업 미천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입장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저를 버릴 비용을 대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어미였던 것입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을 부여잡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제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암흑 속으로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낯익은 방 천장의 곰팡이 얼룩마저도 마치 멀고 먼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곁을 뜬 눈으로 지새운 최 선생의 지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십니까? 의원이라도 부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찢어질 듯했던 고통도, 서러움에 목이 메어오던 설움도, 그 모든 감정이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잠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그것은 아마도 삶에 대한 의지였을 겁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릴 만큼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체념에 최 선생은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오가며 하나의 생각에만 매달렸습니다. 왜, 어째서, 무엇이 내 딸을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 딸에게 저는 이제 짐일 뿐이라는 것. 성공한 그녀의 인생에 가난하고 늙은 어미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이자 숨기고 싶은 흠집일 뿐이라는 것. 그 깨달음은 제게 남은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딸이 정말로 나를 버렸는지, 내 존재를, 내 인생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워냈는지. 그때 제 머릿속에 광기 어린 계획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아있는 어미는 부담스러운 짐이지만 죽은 어미는 그저 애틋한 추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죽은 어미의 장례식에조차 찾아오지 않는 파렴치한 자식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성공을 지키고 싶지는 않겠지.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최 선생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장 끔찍한 부탁을 입에 올렸습니다. 선생님, 제 장례식을 치러주십시오. 네? 어르신, 지금 뭐라고? 최 선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가짜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죽었다고 신문에 작은 부고를 내고 제 딸 지연이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 제정신이십니까? 어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늘이 무서운 일입니다. 최 선생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게 하늘의 벌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미가 사는 이 지상이
이미 지옥이었으니까요. 하늘이라니요. 선생님, 제 딸은 제가 아프다고 하면 오지 않을 겁니다. 돈이 들 테니까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해도 오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아까울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죽었다고 하면 올 겁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제 딸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판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냉혈한이라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제 딸은 결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라도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올 겁니다. 최 선생은 할 말을 잃은 채 저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가엾은 노인이 드디어 실성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설령 따님이 온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짓으로 만난들 어르신의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제발 그런 생각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만류에 제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처라니요. 이미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더 이상 상처받을 자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로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이 어미가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은지를요.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은 최 선생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르신 수십 년 전 어르신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진심에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제게 받은 것이 새로운 삶이었듯 제가 지금 하려는 이것 또한 제 남은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제게 진 빚을 갚을 기회는 이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제 말에 최 선생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저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동의를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뜻이 정녕 그러시다면 제가 이 죄를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음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위치, 값싼 수의화관, 그리고 부고 기사에 들어갈 내용까지 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제 모습은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분명 미친 사람의 그것이었을 겁니다. 모든 계획을 마친 뒤 저는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종이와 펜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최 선생은 말없이 서예 학원에서 가져온 듯한 질 좋은 한지와 붓펜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붓펜을 든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굽은 등을 더욱 숙여 하얀 한지 위에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유언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연이에게. 첫 글자를 쓰는 순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한지 위로 떨어져 검은 먹물을 옅게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피눈물과도 같았습니다. 주지엔 코스메틱 대표 김지연의 세계는 언제나
분초 단위로 쪼개져 움직였다. 그녀가 강남의 마천로 40층에 위치한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보는 도시는 거대한 체스판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판을 지배하는 가장 유능한 플레이어 중 하나였다. 이번 3분기 매출 보고서입니다. 동남아 시장 수출액이 전 분기 대비 150% 신장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팽팽했다. 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춘 채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겼다. 직원들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주말이, 누군가의 월급이, 심지어는 누군가의 직장 생활이 결정될 수 있었다. 이 권력의 맛,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출하여 얻어낸 전리품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던 그때 그녀의 개인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는 시골 고모라고 저장된 10년 넘게 연락 한 번 한 적 없는 번호였다. 지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분명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다. 하지만 고지어 같은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연아, 고모다. 내 엄마 순자 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단다. 신문에 난 걸 보고 연락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니? 넌 딸이라는 애가. 지연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슬픔이나 충격 같은 감정은 없었다. 대신 잘 닦인 유리창에 튄 오물처럼 불쾌하고 번거로운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하필이면 왜 지금? 며칠 뒤 그녀의 인생이 걸린 해외 투자자들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의 죽음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녀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 것은 고모의 문자 마지막에 담긴 은근한 비난이었다. 넌 딸이라는 애가. 그 문장은 그녀의 완벽한 성공 신화에 흠집을 내는 끔찍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누가 알지? 고모가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녀의 머릿속은 즉시 손익계산에 들어갔다. 첫째, 이 사태를 어떻게 최소한의 손실로 막을 것인가? 평판 관리. 둘째, 어머니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재산인가? 빚인가? 자산 실사. 셋째, 이 번거로운 절차를 가장 빨리 끝낼 방법은 무엇인가? 시간 관리. 그녀는 화장실로 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이지적인 CEO의 얼굴.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눈가에 힘을 풀고 입꼬리를 내렸다. 몇 번의 연습 끝에 그럴듯한 비통함에 잠긴 딸의 얼굴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연락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짓말과 함께 며칠간의 모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남편은 그녀만큼이나 현실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아내를 위로하는 대신 대차대조표를 분석하듯 물었다. 장모님한테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건 있었어? 아니면 시골의 땅이라도. 당신이 외동딸이니 상속 문제는 깔끔하겠네. 그런 거 없어. 있다 해도 진작에 나한테 다 줬지. 확실해? 노인네들 자식 몰래 비상금 숨겨두는 경우 많아. 가서 잘 찾아봐. 그리고 절대 어떤 서류에도 함부로 도장 찍어주지 마. 빚이라도 떠안으면 큰일이니까.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고인에 대한 애도는 없었다. 오직 유산의 향방에 대한 냉정한 분석만이 오갈 뿐이었다. 다음 날 지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였다. 너무 비싼 명품은 어머니 장례식에 와서도 사치 부린다는 비난을 살 수 있었다. 너무 평범한 옷은 그녀의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았다. 고심 끝에 그녀는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 브랜드의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다. 슬픔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성공한 딸의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완벽한 의상이었다. 그녀의 독일제 세단이 강남의 번쩍이는 거리를 벗어나 강북의 낡고 허름한 동네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녀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편린들이었다. 기름때 낀 분식집, 퀴퀴한 냄새가 나는 시장 골목,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연립주택들. 그녀는 창문을 굳게 닫고 차 안에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었다. 이 동네의 간한 냄새가 자신의 값비싼 옷에 배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장례식장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건물의 지하.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값싼 향 냄새가 뒤섞여 너리가 아파왔다. 그녀가 안내받은 201호 빈소는 그녀의 사무실, 화장실보다도 작았다. 텅 빈 방 안, 국화꽃 몇 송이 앞에 놓인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그녀를 맞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그녀가 기억하는 쭈글쭈글한 노인이 아닌 고왔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아주 잠깐,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빈소를 지키고 있는 낯선 남자의 모습을 보자마자 차가운 의심과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상주 완장을 찬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 선생이었다. 누구지? 저 남자는? 그녀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순진한 어머니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최 선생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는 대신 신문하듯 물었다. 누구신데 여기 상주 자리에 계신 거죠? 최 선생은 묵묵히 일어나 그녀에게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의 오랜 이웃입니다. 따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잠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가 상대해왔던 그 어떤 사업가들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영정 앞에 절을 하고 향을 피웠다. 모든 것이 연기였다. 그녀의 눈은 슬픔을 연기하는 척하며 빈소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초라한 공간 자체가 어머니의 가난을 증명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연극을 빨리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최 선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들이 있을 텐데요. 유품 말입니다. 외동딸인 제가 잘 정리해서 모시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내놓으라는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고문처럼 흘렀다. 김지연에게 어머니의 빈소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어색한 무대였다. 깜빡거리는 낡은 형광등, 코를 마비시키는 값싼 향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신경을 긁는 것은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였다. 저 미소는 마치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녀는 애써 재단 쪽으로는 시선을 두지 않았다. 조문객들의 발길은 뜸했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다니던 작은 절의 보살님들이나
시장통에서 함께 좌판을 벌였던 옛 동료들이 찾아와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연의 손을 잡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따님이 이렇게 성공했으니 순자 언니도 이제는 편히 눈을 감았을 거야. 고생만 하다 간 사람 불쌍해서 어째.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지연에게는 견딜 수 없는 조롱처럼 들렸다. 불쌍해? 우리 엄마가?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완벽하게 계산된 슬픔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래서 남은 게 뭐지? 그녀의 탐색전은 집요해졌다. 그녀는 상주 행세를 하는 최 선생의 곁을 맴돌며 꿀을 바른 칼날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선생님을 뵈니 저희 어머니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은 외롭지 않으셨겠어요. 워낙 마음이 여리셔서 남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죠. 살림살이 같은 것도 선생님께 많이 의논하셨나 봐요. 이것은 어머니의 재산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는 신문이었다. 최 선생은 찻잔에 차를 따르며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께서는 나눌 살림살이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저 나누어 줄 정이 많은 분이셨지요. 그의 대답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완벽했다. 지연은 속이 탔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동정심을 자극하기로. 사실 제가 너무 못나서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있었죠. 혹시라도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혹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라도 지셨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남은 빚이 있다면 딸인 제가 다 갚아야죠. 그게 도리니까요. 이것은 빚이 있으면 빨리 말해라.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내 거지라는 교묘한 선언이었다. 최 선생은 찻잔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빚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무언가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사셨지요. 최 선생의 의미심장한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남자와 심리전을 벌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한 번 휙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고 본론을 꺼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 바쁜 사람입니다. 이딴 초라한 장례 놀이에 어울려 줄 시간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유산 어디에 숨기셨죠? 그녀의 입에서 장례 놀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최 선생의 온화했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경멸과 연민,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따님께서는 유산이 궁금하신 게로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손때에 묻어 반질반질한 상자였다. 최 선생은 상자 위의 먼지를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상자 어르신께서 매일같이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잠드실 때도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지요. 어르신께서는 이걸 진짜 보물 상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강남의 아파트 수십 채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수십 채보다 더 귀한 것. 그 말에 지연의 눈이 탐욕의 불꽃으로 활활 타올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의 계산이 끝나 있었다. 현금, 금괴, 혹은 아무도 모르는 땅 문서. 그녀는 거의 날치기 하듯 최 선생의 손에서 상자를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중요한 것일수록 가볍다는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상자를 굳게 껴안고 마치 전리품을 확인하는 승자처럼 의자에 앉았다. 남편도 기대감에 찬 얼굴로 그녀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낡은 경첩을 열었다. 끼익.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상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꿈에 그리던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먼저 희미하게 나프탈렌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가난의 냄새였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천으로 만들어진 손바닥만 한 아기 신발 한 켤레였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형체조차 희미해진 그저 낡은 헝겊 조각에 가까운 물건이었다. 지연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그 신발을 집어 던지듯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혹시 이 편지에 진짜 유산의 행방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편지를 집어든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상자 안에는 그게 전부였다. 아기 신발 한 켤레와 편지 한 통,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상자의 텅 빈 공간은 그녀의 텅 빈 마음처럼 공허하게 펼쳐져 있었다. 지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바뀌었다. 장난해? 이게 전부라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자신의 인생을 발목 잡았던 가난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롱하듯 지켜보고 있는 최 선생에 대한 모든 증오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자와 그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밑으로 쓸어버렸다. 이딴 쓰레기를 나한테 유산이라고 준 거야, 지금. 와장창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대굴대굴 굴러 차가운 바닥 한가운데 멈춰섰다. 그것은 마치 어미에게 버림받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한없이 작고 처량해 보였다. 이딴 쓰레기를 나한테 유산이라고 준 거야, 지금. 김지연의 비명은 텅 빈 빈소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성공한 CEO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서 가난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과거의 소녀가 뛰쳐나와 발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아기 신발을 마치 원수라도 되는 듯 노려보았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 언제나 실속 없는 감정, 돈 안 되는 마음 타령. 그러니 평생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으려고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단 말이야. 그녀의 분노는 죽은 어머니를 향한 것이자 자신의 과거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이 모든 위선적인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최 선생에게로 향했다. 당신 짓이지. 순진한 노인네 꼬드겨서 뭐라도 뜯어낼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어쩌나? 남은 게 이런 쓰레기뿐이라서. 당신도 헛물켠 거 아니야? 그녀의 남편이 당황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그만해. 누가 듣겠어. 그의 걱정은 오직 체면뿐이었다. 아내의 추악한 본심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평판에 대한 계산만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연이 바닥에 떨어진 편지 봉투마저 발로 짓밟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최 선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지연의 앞을 막아서며 더 이상 이 신성한 공간을 모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편지 봉투와 상자에서 튕겨 나온 아기 신발 한 짝을 소중하게 주워들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따님에게는 이것이 쓰레기로 보이시겠지요. 그는 먼지를 털어내며 지연을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한 어미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담아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따님이 만에 하나라도 실망한 기색을 보이거든 이 편지를 꼭 직접 읽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지연은 코웃음을 쳤다. 유언? 웃기지 마. 어디서 사기를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최 선생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녀의 오만함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편지 안에 혹시라도 하는 마지막 미련 때문이었다. 최 선생은 편지를 펼쳐들고 빈소 전체에 울리도록 한자 한자 힘을 주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은 어미가 산 딸에게 보내는 피눈물로써 내려간 마지막 목소리였다. 사랑하는 내 딸, 지연이에게. 지연아, 이 못난 어미다.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구나. 이 편지가 내가 너에게 남기는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가 될 게다. 못 배운 애미라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이해해 주렴. 내가 태어나던 날을 기억한다. 핏덩이 같던 내가 내 품에 처음 안기던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단다. 내가 처음 뒤집기를 하고 처음 기어다니고 그리고 마침내 저 작은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세상의 모든 기쁨이 내게로 온 것만 같았지. 그해 겨울 내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흉하게 부어올랐지만 너의 저 작은 신발을 한 땀 한 땀 뜨개질하던 밤이면 나는 조금도 춥지 않았다. 그런데 지연아, 어미는 늘 너에게 미안했다. 너에게 따뜻한 방 대신 윗목에 찬 기운을 주어서 미안했다. 너에게 예쁜 새 옷 대신 남이 입던 헌 옷을 물려 입혀서 미안했다. 내가 먹고 싶다던 돈가스 한 번 마음 편히 사주지 못했던 그 숱한 날들이 내 가슴에는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단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지긋지긋한 가난뿐이라는 사실에 나는 매일 밤을 눈물로 너의 잠든 얼굴을 쓸어 만져야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악을 쓸 때 단 한마디도 너를 나무랄 수가 없었단다. 그래, 내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래서 기뻤단다. 드디어 이 못난 어미가 내 인생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겠구나. 이제 너는 훨훨 날아오를 일만 남았구나. 하지만 지연아, 나는 이해할 수가 없구나. 성공한 내가 왜 이 어미를 외면했는지. 혹시 내가 너의 성공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두려웠니? 폐지를 줍는 내 모습이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창피했니? 내 전화 목소리가 너의 화려한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니?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이 어미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가 궁금하구나. 너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 주려. 어미의 사랑은 값으로 치면 얼마쯤 되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바친 내 인생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였느냐? 너는 내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내게는 그것이 공짜였기에 너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냐?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었겠지.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아주 잠시만이라도 괜찮으니 이 편지를 읽는 그 순간만큼은 주지엔 코스메틱의 김지연 대표가 아닌 이 낡은 아기 신발의 주인이었던 나의 딸 지연이로 돌아와 주렴. 그것이 이 어미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유일한 진짜 유산이란다. 최 선생의 목소리가 멎었을 때 빈소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연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견고했던 자기 합리의 성벽에 어머니의 글자들이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불쾌한 감정을 떨쳐내려 입술을 깨물었다. 감성파리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다시 도끼 어린 말을 내뱉으려던 순간이었다. 끼익. 모두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 소리는 영정사진 뒤편에 있는 조문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쓰이는 작은 방에서 들려왔다. 굳게 닫혀 있던 방문이 아주 천천히 낡은 경첩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었다. 지연의 남편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뭐야.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그리고 문틀을 짚은 앙상한 손 하나가 나타났다. 마침내 그 그림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로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다. 어머니였다. 죽었어야 할 어머니. 박순자가 낡고 해진 몸빼바지 차림 그대로 벽에 위태롭게 몸을 기댄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도 환영도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지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끔찍한 악몽이거나 미쳐버린 자신의 환각의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오직 그녀만을 향해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담은 듯한 깊고 애통한 빛이 담겨 있었다. 살아 돌아온 어머니는 갈라진 입술을 겨우 열어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질문도 외침도 아닌 찢어진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신음과도 같은 소리였다. 지연아, 지연아, 살아 돌아온 어머니의 목소리. 그 한마디는 김지연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공성추와도 같았다. 그녀의 세계가 소리도 없이 아주 천천히 잿빛 먼지가 되어 붕괴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야.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남편의 팔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다. 남편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것을, 지옥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배신감도 없었다. 그 눈은 마치 어쩌다 내 딸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고 탄식하는 신의 눈빛과도 같았다. 그 어떤 질책보다, 그 어떤 욕설보다 그 고요한 슬픔의 시선이 지연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지워버리고 부정했던 모든 과거의 편린들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다. 시장 좌판에서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나무를 다듬던 어머니의 옆모습.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밤늦도록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고 돌아와 부은 다리를 주무르던 어머니의 신음소리.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창피하며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악을 썼던 철없던 자신의 모습까지. 그녀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나갔다. 옆에서 남편이 여보, 정신 차려. 일어나 하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르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차갑고 더러운 장례식장 바닥에 그녀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원피스가 아무렇게나 구겨졌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꾸밈 없는 진실을 토해내고 있었다. 발가벗겨진 영혼이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이었다. 순자는 딸깍 지팡이를 짚으며 무너져 내린 딸의 앞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딸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리고는 주름진 손을 들어 딸의 머리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먼 길을 떠났던 아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어미의 손길처럼. 왜 그랬니? 내 딸. 어머니의 질문은 책망이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물음이었다. 지연은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무서웠어. 엄마 가난이 너무 무서웠어.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쏟아냈다.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잠들어야 했던 밤들. 낡고 해진 옷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당했던 수치심. 그리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늘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어머니의 굽은 등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고 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발버둥 쳤어. 그런데 세상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더라.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 나는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의 실패한 인생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엄마 돈이 필요했어. 그 돈만 있으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녀의 고백은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기심의 고백으로 이어졌다. 엄마를 찾아가지 않은 건 미안해서가 아니었어. 무서워서였어. 엄마의 얼굴을 보면 실패한 내 과거를 마주하는 것 같아서, 엄마의 존재 자체가 내 성공을 좀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를 지워버리고 싶었어. 지연의 처절한 고백이 끝나자 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몸빼바지 주머니 속을 뒤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혀 누렇게 변색된 서류 한 장이었다. 어리석은 내 딸 돈이 아니었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던 것은 결코 돈이 아니었단다. 그녀는 그 서류를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연은 흐려진 눈으로 서류에 적힌 글자들을 힘겹게 읽어 내려갔다. 장기등, 기증매매 동의서, 기증자, 박순자, 적출, 장기, 신장. 날짜 3년 전. 그녀가 어머니에게 돈을 받기 바로 일주일 전의 날짜였다. 그 밑에는 그녀가 받았던 돈과 거의 일치하는 액수의 대가가 적혀 있었다.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의
흐름이 멈추었다. 어머니가 준 돈의 출처. 그것은 평생 나무를 팔아 모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어미가 나락으로 떨어진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살아있는 몸 한쪽을 떼어내어 맞바꾼 피와 살의 대가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엄마, 지연의 입에서 더 이상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이제껏 그녀가 흘렸던 모든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오직 어머니의 고통을 위해 울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옆구리께를 바라보았다. 옷 위로도 그곳에 길게 남았을 끔찍한 흉터가 보이는 듯했다. 그녀의 영혼이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나는 엄마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엄마의 살을 파먹고 살아온 것이었구나.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너져 우는 딸을 자신의 앙상한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는 듯,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려는 듯. 최 선생은 두 모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소리 없이 뒤돌아 빈소 밖으로 나섰다. 이제 저들의 시간은 오롯이 저 두 사람의 것이어야 했다. 빈소 안에는 어머니의 용서와 딸의 참회가 뒤섞인 울음소리만이 아주 오랫동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저는 무너진 제 딸을 그저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미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서라도 약을 해 먹이는 법입니다. 제 옆구리의 흉터는 지금도 비가 오려는 날이면 욱신거리지만 괜찮습니다. 제 딸이 제 살점을 딛고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독하고도 찬란한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어머니 박순자의 삶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박순자 같은 어머니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김지연처럼 철없는 자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도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담긴 편지 한 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연을 소중히 읽고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오디오북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감동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